자, 그럼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께서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달라 이렇게 정부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지 또 정부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 송문희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이신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참 열심히 해왔는데 묵묵하게 해나왔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가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양국 간에 계속 원수처럼만 지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누렁거릴 거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렇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제 사죄하고 배상하라라고 외쳤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죠. 그리고 지난 12일 날 정복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그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할머니 생존자분이 15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들을 보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93세이기 때문에 나가 나이도 많고 다른 할머니들이 여태까지 너는 뭐라고 왔느냐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많이 좀 초조하신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왜 제소를 하려고 하느냐. 예. 사실은 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게 뭐 금전적인 어떤 손해배상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일본의 진심 어린 어떤 사죄라든가 책임 인정, 역사 교육 이런 건데 네. 이게 안 되고 있고 지금 한일 간의 소송이 남발하고 있지만은 계속 갈등만 커지고 있지 해결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때 당시에 그 위안부 이런 제도가 국제법의 위반이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봤고 그렇다면 일본이 사죄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이제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이 약간 이례적인 것이 기존에는 일본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요. 독도 문제 얘기할 네. 때 매번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no 했었고 이번에 그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제 한국 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예. 일본 자민당에서 이거 문제 있다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못 가고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더 깊게 논의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에 과연 승산이 있을 것인가. 일본이 자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완전한 해결을 짓고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하는 게 지금 이용수 할머니와 또 추진위원회의 생각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할머니께서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거에 방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해결에 저는 방점이 가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 문제를 얘기할 때 갈등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원만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를 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전쟁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명예가 회복되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지 갈등은 나쁜 거야. 잘 해결돼야 돼.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피해자들을 두 번 올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일본 정부가 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했다면 빨리 해결이 됐겠죠. 그런데 일본 정부 내에서도 뭐 일부 정치인들이 뭐 고노다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네.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이라던가 역사 왜곡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두 번째로 ICJ에 제소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할머니들이 원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올지 과정이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ICJ가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사법 기관이긴 하고요. 또 네. 한국, 일본도 이 회원국이기 때문에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 문제는
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재판이 진행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국이 다 합의가 돼야 그렇죠. 되는 상대방의 거군요. 동의가 있어야만 되기 네. 때문에 이것이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좀 뭐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던가 또 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풀 문제는 국제적으로 풀 문제인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다시 한번 짚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많은 시민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피해자들이 배제된 채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빨리 어떤 타결안을 보여주는 듯한 외교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좀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사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여가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도 이용수 할머니의 의견이 설 전에 이미 전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뭐 합동 회의를 해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여가부는 여가부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종합대책은 뭔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공통의 과제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일부 정치인들이 계속 망언을 하면서 이게 본질을 벗어난 논란이 또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 생존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을 때 국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차원에서 그렇죠.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뭔가 좀 해결이 이루어지겠지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렇게 유엔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간의 분쟁을 좀 해결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하고 협력을 좀 촉진시키겠다 이런 건데 실제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재판이 되더라도 첫째는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대방 국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정부가 서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이 지금 가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 모든 걸 합쳤을 때 우리가 과연 국제사회에 이런 안건들을 올렸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어떤 평판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거는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그런 증언들이라든가 기록들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에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 위안부 문제가 사법재판소에 만약에 일본이 응해서 간다고 했다라면 한국이 더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위안부 문제의 어떤 불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네. 어제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망원 얘기하니까 그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그렇죠. 교수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학문의 자유로 포함이 되느냐라고 말하면 논란이 많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역사 왜곡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하버드대 학생들이 요청을 해가지고요 세미나 화상회의로 그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바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런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그래서 수요 집회 때도 사실 초등학생들이 돼지 저금통을 가져오는 걸 보면서 받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이 얘기를 네. 하시는 게 이 역사 인식을 바꿔나가야 된다 한일 간에.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나 일본 시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자꾸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해나가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아마 재판이 열리더라도 이게 기속력이 없습니다. 판결이. 그렇죠. 의무를 강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인 실효성은 없지만 국제적인 여론전을 만들어 나간다는 데는 좀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 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된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은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언론 보도나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과거에 지금 ICJ에 간 사례가 일본이 고래잡이를 놓고 호주에서 문제가 된 걸 놓고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이 ICJ에 소송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그래서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어렵겠지만 아마 지금 할머니와 함께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이제 할머니가 왜 이 ICJ 제소를 얘기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봤는데 일단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최근에 이제 또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사실 시간이 그리 길게 남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이 계속 지연 전략을 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령이다 보니 맞습니다. 생생하게 증언을 하거나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면 이 문제가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한 가지 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이 국내 여론이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하면서 위안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관심을 얻어 쭉 해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소재로만 활용될 그렇죠.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과 정부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오늘 뉴스를 보고 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에서 하버드대 쪽에 이메일을 보내서 좀 입장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 램저 교수의 논문 철회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학 차원에서 규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하버드 지금 측에서 학문의 자유에 포함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크에서 그러면 흑인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연구, 독일 나치를 두둔하는 논문을 쓴다고 해도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 항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제사회에서 계속 이 위안부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일본이 뭐 민간재단, 뭐 정부 관련한 재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뭐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하거나 해서 실제적으로 육성한다라는 뭐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의 어떤 대응과 또 우리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실 국가가 약해서 그 지켜주지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을 그 전쟁의 틈에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인데 이 할머니들이 다 하늘 안고 돌아가셨는데 명예 회복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분들이 다 돌아가셔도 죄는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 아까 일본의 그 고래 행위 그 중단하는 판결 얘기하셨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이 잔혹하게 고래를 후액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래서 판결을 냈었는데 일본이 판결 따르겠다 해놓고는 지키지 않고 있어요. 앞서 말한 귀속력이 거기에 전혀 해당되는 비강제적인 성격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상대국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안보리에다가 호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보리는 또 정치적인 색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보리가 한 번도 강제를 한 적이 없어요. 강제를 할 법적 규정도 없고 따라서 재판에서 만약에 유리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실효성은 없지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국제사회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 전쟁 중에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긴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더욱 아쉽기도 하고요. 관련 문제 저희가 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린이 동화 작가인 한희찬 씨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 씨의 책이 서점과 도서관 등에서 이제 회수가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관련된 보도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저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 한희찬 씨는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한 유명한 동요의 작사를 하기도 했었고 출판계와 어린이 관련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른바 스타급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작품 활동도 많이 했는 모양이군요. 뭐 책도 수십 권 냈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을 했었는데 한혜찬 씨가 그 초등학생을 성추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판결 결과 1심입니다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요.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취업금지가 명령이 됐습니다. 지금 기소된 내용과 판결을 보면 피해자가 11살 여자아이라고 하고 한 씨가 재판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아이의 동의를 받아서 스킨십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재판부는 네. 아이가 분명히 여러 가지 행위에 있어서의 차이를 느끼고 있었고 예. 그리고 아이들이 과연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루밍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예. 친분 관계에 있어서 길들이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 여자아이라던가 또는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의지하는 있는 사람. 사람에게 가할 네. 수 있는 성범죄를 말하는데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좀 보면 그런 점을 많이 인정을 해서 실형까지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네. 이 한예찬 씨가 쓴 여러 가지 시리즈가 한 출판사, 가문비 출판사에서 많이 출간이 됐었는데 네. 이 실형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항의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도서를 판매하던 상황을 모두 내렸고 더 이상 판매가 네. 되지 않도록 했고 일부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이제 매대 노출은 하지 않겠다. 반품을 원할 시에는 모두 반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가가 쓴 책이 지금 너무 많이 유포되어 있고 제가 오늘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이 한예찬 씨가 가사를 쓴 노래가 실제로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해자들 가족 입장에서는 이런 걸 접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고통스럽고 고통이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동 성추행 실형을 받은 사람이 쓴 책과 동료를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계속 듣거나 읽게 해야 되는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세게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아동을 대상으로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도 지금 사실 좀 놀랍고요. 그동안 나온 작가의 책에도 내용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최근에 또 나오고 있고 그 사이 출판사의 대응은 과연 적절했는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짚어봐야 될 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 피해 아동이 당시 11살이었다는데 그 추행 횟수가 재판에서 27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라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11살 아이에게 지금 한 씨는 친분 관계가 있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서 입술 뽀뽀 등 스킨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판부를 향해서 저는 인권 침해를 한 적이 없고 아동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 잘못되었다 판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난다 몹시. 네. 왜 그러냐. 11살 아이면 여자아이면요. 요즘 다 성숙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뽀뽀도 아버지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와서 아버지에게 뽀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가벼운 뽀뽀도 하지 않는데 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더 다른 내용의 그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 1심입니다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어떤 성추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솜방망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한 씨가 지금 수사와 그 기소가 재판이 된 중에서도 24권을 새로 출간을 했다는 겁니다.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예, 부지런히 글을 쓰고 또 이 출판사는 책을 냈고 네.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이 이 사람이 책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책도 많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책 내용이 뭐 물론 사람과 작가와 책은 분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책 내용을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어떤 책에서는 여주인공 10대 어린아이가 그 성년이 된 오빠를 좋아해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떤 내용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이 어떤 여학생을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학생이 36살 여성이었다. 판타지 형식을 빌었긴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미성년자와 성인의 어떤 이런 거를 사랑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서 그러네요. 이런 식의 좀 내용이 있어서 과연 어린이들이 이걸 보는 게 마땅할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제 이 작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출판업계라던가 창작물을 예. 어떤 콘텐츠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죠. 어린이 만화책이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염산 테러를 가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들어가 있어서 출판사에서 사과하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예. 부분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방송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아니 어린이 만화책에 어떻게 이렇게 굳이 이런 여성혐오를 내용을 넣어야 부추기고 되나. 이렇게 잔인한 내용을 하냐 네. 비판이 잇따랐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출판사가 이 책 내용을 모를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2017년 7월에 이미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렇죠. 지난해까지 24권이나 이 작가의 축을 출간했다는 음. 것은 출판사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콘텐츠가 나오는데 네네. 거기에 보면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중들의 심리가 반영된 여러 가지 사랑 소재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전 이게 수위가 좀 과도할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특히 온라인에 보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판업계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이것을 돈벌이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콘텐츠를 우리 아이들에게 권장해 줄 수 있는가라는 좀 성인지 질문을. 감수성을 네. 갖고 책임을 갖는 그런 편집자들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보도에 따르면은 출판사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랬을까 믿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실 텐데 이 작가분. 어린이 출판사의 성 감수성이 네. 너무나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